네, 코로나19로 지금 고용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실직한 분들도 많고 실직은 아니더라도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고용안정대책 패키지를 내놓았고 이게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황 좀 듣겠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비상경제회의 의제가 일자리였고, 여기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다. 이런 말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특히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고 여러 번 이미 강조를 하셨고요. 예.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여러 차례 또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준비를 해서 지난주에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제 시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강조하신 것은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시행돼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 위기 극복 이후에 새로운 한국 경제의 진로와 관련해서 소위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 성장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규모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경제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주의 고용 동향 또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GDP 속보치들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고용의 충격이 이미 통계 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 동향을 보면 이미 취업자 수가 20여만 명 3월 중순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또 GDP도 지난해 4, 4분기에 비해서 역시 1.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2분기가 됐을 때에는 이제 그동안 서비스업에 충격이 집중돼 왔던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가 일단 방역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회복이 되겠지만 수출이 본격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제조업 쪽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1분기 지나가고 이제 2분기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좀 어려워질까요? 우리 내부적인 요인으로만 본다면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는 뭐 방역도 성공하고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소비도 뭐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방역을 위한 충분한 노력과 함께 시행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적어도 소비나 내수 측면에서는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 그 충격의 크기도 훨씬 큰 상황입니다. 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이 이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수출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다른 나라들도 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궁금한 게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기업에게 뭐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번엔 특히 일자리 유지하는 것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력을 유지하는데 이제 어려울 거라는 걱정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위기 상황은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종의 경제로 보면 외부에서 오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아주 급격하다는 점에서 충격이 큰 데서 오는 이제 위기인데 이런 일시적인 충격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게 되면 이것이 단기 충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고 오래 경제에 커다란 상흔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 유지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조점을 두고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 경제를 본다 그러면 예전에 위기가 왔을 때와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계 경제가 뭐 30년대 대공황과 뭐 견줄 수 있다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로 본다 그러면은 97년 말 98년에 있었던 IMF 때와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준이 그때와 비교하면 어때요? 그때 정도까지 가지는 않기를 희망하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위기는 우리 경제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실력에 걸맞지 않는 이제 자본시장 자유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 또 금융기관 부실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한 데서 비롯된 문제고 불가피하게 사실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소위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뭐 정리해고 파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상당한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로만 놓고 보면 97년에 36만 명이 증가했는데 충격이 오고 나서 98년에는 118만 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고용동향을 보면 2주 전에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은 지난해 3월에 비해서 이제 취업자 수가 한 20만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거는 일시휴직자가 126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규모로만 둘을 합쳐놓고 보면 충격의 크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와 달리 일시휴직이라고 하는 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해 가면서 일단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놓고 보면 이제 고용이 위축되는 게 채용이 줄어들어서 된 측면이 크지 기업이 이제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을 내보내는 데서 오는 위축의 효과는 아직은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만 대처하면 적어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이나 또 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뭐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다 힘든 상황이라 정부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지키는 것도 그렇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한 55만 개 창출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요? 네, 민간 부문의 채용 시장도 사실은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새로운 채용을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약 40만 개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가 한 15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위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위 언택트라고 불리는 비대면 또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소위 비대면이나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한 10만 개 이상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질 그 일자리 가운데에서도 한 5만 개 정도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민간 기업에서 디지털이나 언택트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분야를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노동시장에서 우선 충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를 한 30만 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가장 어려운 분야가 소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소위 항공 관련된 분야 또
뭐 면세점이라든가 뭐 공항버스 또 공연 관련된 분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이미 충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고 있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재취업할 때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서 채용할 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한 5만 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발표가 나오면 뭐 규모도 크고 뭐 개수도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작 정부가 만들어주는 일자리가 임금이 낮고 단기 알바 아니냐 이런 지적도 꽤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소득을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전에 드렸던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부의 의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드러나는 이제 커다란 변화의 흐름 에 맞추어서 정부가 디지털이나 언택트 분야, 공공 민간 막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결국 이런 분야의 정부의 일자리는 결국 새로운 그 어떤 성장의 기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시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일종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 고용 상황이라든가 일자리 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것의 시작을 정부에서 좀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부가 이제 확정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비상경제회의에서 네. 소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준비하라는 주문을 대통령님께서 하셨고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사업 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했던 것처럼 예. 소위 코로나 이후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의 모델 또는 위기 극복의 모델 측면에서도 뭔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관계부처를 통해서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고용안정대책 패키지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인데요. 한 85조 원 정도 지금 들어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85조 원은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대책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주 5차까지 포함해서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긴급경제대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전부 합치게 되면 240조가 넘습니다. GDP의 한 12%를 넘는 수준이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당연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준비가 돼 있지 않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차례 추가 경정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당장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께 세금을 더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있기 전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좀 다시 안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이른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외국이 언제 방역에 성공해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위 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요. 근본적으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가을, 겨울 무렵에 2차
코로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모든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대책은 이미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서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에 이미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역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조속하게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를 위한 이제 특단의 대책도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위기가 일자리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 이미 대규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위기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위기 상황에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이번에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이번에 또 역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조금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갖추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 특고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입법화하는 것,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법제화돼서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